네, 50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쟁이 이렇게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야당 후보들 간의 난타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후보 간의 상호 비방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연관돼 법정 구속된 김은경 전 장관 판결에 대한 여야의 입장도 엇갈리는데요. 관련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상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앞서 방현덕 기자 리포트 보신 것처럼 일단 야권 시장 후보들 사이에서요. 뭐 나경영이냐, 헛공약이다, 박원순 시즌2냐, 그리고 아이들 점심값 안 주겠다고 본인의 직을 걸었었다. 이렇게 10년 쉰 분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서로가 김종인 위원장도 좀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것 같은데 계속 치열해지네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당내에서는 좀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그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선의 특성상 서로 경쟁 심리가 발동을 하고 상대방의 정책과 관련해서 좀 부족하다 싶은 것,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은 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공격을 하고 또 과거의 활동과 이력에 대해서 예. 비판을 하고 이런 양상은 비단 국민의힘뿐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씩 신경전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걸 더 넘어서서 본인의 정책 구상과 비전을 시민을 비롯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좀 포저티브한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 공약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나경원 후보의 그 1억 1,700만 원 이자 갚아주는 것, 저는 이거를 좀 꼼꼼히 따져보고 지적을 하는 게 좋겠다. 막연히 1억 원 이상 뭐 준다니까 이거는 뭐 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저출산과 관련해서 서울에서 사는 청년들이 토지 임대부 주택을 살 경우에 예. 그걸 거기에 입주하고 또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을 경우에 3년간 최대 1억 1,7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갚아주겠다. 서울시 예산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이 계층에 대한 지금 입장인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뭐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 공약도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해간다면 또 서로 나경원 후보가 감정 상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보다 본인의 정책을 더 개발을 해서 내놓을 수 있는데 이 일종의 이제 1등 주자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약간의 인신 공격성 이런 거는 뭐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야권 판세를 보면 나경원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위에 있는 분위기라서 그런지 공격이 굉장히 세게 들어가는데 네. 나경원 후보는 그래도 좀 예전보다 여유 있게 대처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여유 있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이 싸움에 같이 휘말려 들어가면 지지율이 앞서는 후보가 오히려 뒤처진 후보를 도와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거티브전이라는 게 선거에서는 필요 악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거티브가 또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지지율이 떨어지는 후보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좀 앞서는 후보하고 같이 공방을 붙어줌으로써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예. 조금 네거티브가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약 간에 좀 네거티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그러니까 공약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공약의 진위 검증을 스스로 좀 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오히려 또 유권자들한테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억 공약 같은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서로 간의 이 공방들이 좀 공방들이 있고 그다음에 상대 후보의 공방을 가지고 또 그 공약을 가지고 또 공방을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자연스럽게 검증하는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라기보다는 지지율 1위 후보를 좀 더 때리려고 하는 예. 욕구가 조금 더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야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여야 간 상호 비방전도 시작이 됐는데 내용을 좀 보니까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사이에서는 시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꿈속에 산다 이런 말도 나오고 또 우상호 후보 국민의당 사이에서는 철새 우두머리란 비판, 한계를 드러냈다라는 반박 이렇게 좀 공방이 오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역시 또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종의 금도를 좀 지키면서 좀
뭐 멋있는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바람일 텐데 예. 후보들은 일단 상대방을 공격을 하고 그 지지율을 좀 꺾으면 반사이득을 얻을 수 있고 이제 이런 또 정치적인 계산 속은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건데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건 뭐라고 할 수 없죠. 다만 이제 표현의 좀 지나침 또 일종의 딱지 붙이기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는데 우상호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 철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여당에서 편하게 정치할 수 있는데 야권으로 나온 분이에요. 사실은 이 비발한 분은 황야로 나온 분인데 예. 그걸 철새라고 글쎄 정당을 좀 이렇게 본인이 민주당과 같이 정치를 하면서 맞지 않고 소위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다른 정당을 만들어서 본인의 정치 구상을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걸 이제 철새로 이렇게 낙인 찍는 건 제가 보기엔 뭐 썩 바람직하지는 않고 그럴 예. 경우에 부산에 나오는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는 예. 옛날 여당인 저희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이 한나라당 여당할 때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분이 한나라당이 야당 되니까 여당이 민주당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겁니까? 그래서 뭐 철새 이런 공격이라기보다는 우상호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공약 중에 이런 것들은 잘 납득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정책 경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앞서 이제 선거에 대한 공방이 좀 정책 위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여야 사이에 흘러가는 이런 모습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예비 경선이잖아요. 본경선도 안 됐고요. 후보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후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간에 싸우는 건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선거전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싸우는 모습은 내가 상대 진영하고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효과일 거라고 보고요. 그거는 오히려 상대 진영을 그 선거전이라고 하는 게 상대 진영이나 아니면 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건데 이런 싸움의 양태가 나타나는 것은 나의 지지자들이 나를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더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상대 후보하고 싸워서 내가 이길 만한 사람이다. 내가 적임자다.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내 지지층을 확실하게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상대 진영을 그 상대 진영의 표를 얻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근데 지금은 당내에 있어서 그런 어떤 역학관계가 훨씬 더 많이 작동하는 이런 구도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명의 후보가 나와서 그렇게 뭐 네거티브 그런 거 아니고 서로 크게 비난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판세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호 후보와 박영선 후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우상 후보를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예. 당내에서 박영선 후보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네거티브를 안 하겠지만 그래도 경쟁은 해야 된다 뭐 네. 이런 말을 하던데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좀 선거판을 안정적으로 죄송합니다.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그 야권에서는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지는 게 일단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그런 점이 고려가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좀 더 많은 후보가 이번에는 좀 나와서 내가 당선이 되겠다고 하는 욕심이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선거판이 야권한테는 좀 유리한 상황으로 형성되어 있는 건 맞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네거티브나 이렇게 가면서 서로 간에 너무 많은 흠집을 내는 것은 또 일종의 자해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고요. 예. 여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선거판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야권이 그렇게 싸우게 되면 여권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막 싸우는 모습보다는 후보 간에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해야지. 네. 그래야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최소한 더 상처를 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끊임없이 의식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잠깐 뭐 공약이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보이더라도 제가 볼 땐 민주당 내 후보들의 경우에는 분위기가 격화돼도 서로 간에 이렇게 인신공격이나 비방 성격으로 가지 않도록 좀 조절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겠습니다. 리얼미터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가상 3자 대결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가상 양자 대결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상 3자 대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오차범위니까 6.2% 사이에 있으면 오차범위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영선, 나경원, 안철수 이렇게 후보가 나온 상황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 지금요 37
10대 22.7, 25면 박영선과 안철수 후보는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게 되는 거네요. 삼자 구도에서는요. 예, 그리고 또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누르고 나오더라도 박영선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야권은 단일화는 필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단일화 안 예. 하면 굉장히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 이거는 잠시만요. 모든 양자 대결도 잠깐 따져보면 네. 나경원 후보가 나오면 오차범위 아닌 것 같고요. 오세훈 후보가 나오면 오차범위 밖으로 박영선 후보가 이기는 거 나옵니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대결에서는 박빙으로 또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예. 예, 단일화를 야권에서 하지 않으면 이기기 어렵다는 거, 삼자 구도로 가면 이기기 어렵다는 거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일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반전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일단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금태섭 후보도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단일화가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별도의 경선을 하고 안철수 금태섭 후보가 단일화 과정을 해서 3월 1일 날 단일 후보를 선출하잖아요. 예. 국민의힘 후보는 3월 4일 선출이 되고 2라운드 단일화가 되겠죠. 네. 예. 근데 지금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론조사는 좀 다 좀 들쭉날쭉입니다. 여론조사 방식, 그러니까 ARS냐, 면접이냐, 또 여론조사 묻는 설문 내용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지금 리얼미터는 저렇게 나왔지만 네. 어제 발표된 엠브레인 조사는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박영선 후보를 이겨요. 예. 그다음에 그제 나온 한국 리서치 조사도 역시 안철수 후보가 7%포인트 앞섭니다. 박영선 후보를. 그리고 한국 리서치 조사는 심지어 예. 나경원 후보 대 박영선 후보 오차범위 내지만 미세하지만 나경원 후보가 이겨요. 네. 오세훈 후보도 0.2%포인트 이기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정한 여론조사를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예. 결국은 이제 각자 경선을 진행을 해가면서 정책 비전을 알리고 인물 경쟁력을 이제 좀 더 홍보를 하면서 예. 국민의 이제 판단, 서울 시민의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가지고 선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해 보이는 건 네. 단일화가 야권에서 안 되고 삼자 구도로 갔을 때 민주당이 어부지리 승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거는 2017년 대선 때도 예.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가 41%포인트 득표를 해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24%,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21%.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합계를 한다면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이 45%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도 단일화를 했으면 문재인 후보를 이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한 굉장한 절박한 생각은 야권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가 돼야 또 민주당 쪽에서는 박빙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민주당은 이 여론조사 상황을 분석하고 있을까요? 민주당한테 불리한 선거죠. 네. 지금 여론조사 수치로 봐도 그렇고요. 야권 후보들한테 가는 수치들을 다 합치면 민주당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확실한, 그러니까 코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지지층은 확실하게 결집되어 있는 것은 맞고 정당 일체감이 분명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보수층은 조금 더 이완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지만 민주당은 어떤 선거가 되더라도 민주당을 확실하게 지지하겠다고 하는 지지층은 좀 더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런데 확장성이 지금 떨어지는 거고 일부 민주당 외곽층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도하고 접점에 있는 지지층이 좀 많이 이탈한 그런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혼자 힘으로는 이기기가 좀 쉽지 않은 선거 구도가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야권에서 구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야권 단일화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근데 저는 금태섭 전 의원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단일화 경선을 하기로 예. 이렇게 합의한 이른바 A리그를 하겠다고 본인들이 얘기한 네. 그 순간에 이미 국민의힘하고 밑그림에 합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일정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상호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 교감 하에 안철수 대표가 금태섭 전 의원의 경선 제안을 받은 거라고 봐요. 아니면 예. 받을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물론 본인의 떨어지는 지지율을 좀 유지하고 관심을 유지할 필요는 있었겠지만 언젠가 국민의힘하고
단일화한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그런 행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물밑교섭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합의가 돼 있는데 자꾸 야권 단일화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그렇습니까? 때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자꾸 야권 단일화를 얘기하면 네. 국민의힘의 주목도 그 후보의 주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단일화는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를 띄우는 작업을 더 지금은 열심히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밑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라는 추측에 대해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합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 절실함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선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민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의 성추행 범죄 때문에 서울시민과 부산시민 세금을 838억 원을 들여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예. 민주당의 귀책 사유가 매우 큰 거죠. 게다가 현 정권의 국정 운영 지난 4년간에 대해서 정말 평가를 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권의 심판을 하자, 경정을 울리자 이런 목소리가 서울시와 부산시에서는 높아요.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민주당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분열돼서 삼자구도로 간다. 이럴 때는 선거에 지게 되고 예. 많은 국민들,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의 이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하자, 경정을 울리자 이런 바람을 저버리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럴 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한 희망도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단일화에 대해서는 이번에 단일화 안 하면 굉장히 내년도 어렵다 이런 절박감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지지층이 단일화 안 하면 앞으로 너희들 정당 정말 더 이상 지지 못하겠다 이런 압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는 저는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물밑에서 이렇게 싹 합의를 해서 작전 짜듯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작전 짜듯이만 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대략 그 언제쯤 단일화를 하자. 뭐 구체적인 세부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경선 방식을 논의하더라도 그 정도의 교감이나 공감대는 있어야 가능한 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일화를 하더라도 자꾸 단일화 얘기를 꺼내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기계적 단일화로 국민들이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 단일화는 그 이른바 플러스 알파가 잘 안 생기잖아요. 아름다운 단일화라는 표현을 안 쓰게 되고 그러면 단일화를 할 때와 단일화를 하지 않았을 때 지지층 차이가 별로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생기려면 어느 한쪽이 헌신하거나 희생한다고 하는 이미지가 같이 붙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려면은 뭔가 극적인 단일화의 모습이 좀 그래도 연출이라도 연출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야 없는 지지층도 붙어가면서 단일화 효과들이 좀 배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지금 미리 너무 김을 빼거나 너무 필요성에 의해서 기계적 단일화라는 인식을 만들지 않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궐선거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법정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아쉬운 판결이다 이런 입장이고 야당에서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라고 말을 했던 조국 전 장관이 답을 해야 한다 네. 이런 의견이 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판결문 읽어보시면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김은경 전 장관은 이건 과거의 관행이었다. 그런데 이 정권이 과거에 전 정부에서 이거 잘못됐다고 해서 직권남용 수사하도록 하고 처벌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예. 과거 정권의 문체부의 소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근데 지금 판결문을 보면 그거보다 더 심한 아주 나쁜 불법적 관행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정말 고약합니다. 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 15명을 쫓아내기 위해서 압박을 가했고 사표 내기를 거부하니까 업무 추진비 조사하겠다고 해서 결국 압박을 해서 사표 내게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낙점한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그 사람이 서류 탈락하니까 서류의 합격자 7명을 다 불합격시키고 기어코 앉히고 말이죠. 예. 이런 방식들은 도대체 이 민주주의 정부를 주장했던 현 정부가 아니 과거보다 더 심한 소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전 정권 몰아내고 본인의 뜻에 맞는 사람들, 의중 맞는 사람들, 코드 맞는 사람들을 우격다짐으로 앉힌 이거란 말이죠. 근데 그동안에 현 정권이 뭐라고 해왔습니까? 이거 그냥 과거의 관행이었고 이 현 정부의 기조에 맞는 인사를 하려고 했던
거라고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판결이 나왔을 때 정말 국민 앞에 사죄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청와대를 비롯해서 청와대에서 이거를 지시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청와대 인사균형비서관 그 지금 유죄 받았잖아요. 환경부 장관 김은경 전 장관도 그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네. 청와대에서 실행한 겁니다. 그런데 사죄하는 목소리 안 나오고 민주당에서도 사과하는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면 과거 정권에 무슨 염치로 비난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법정 판결에 대해서 정말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한테 사과하고 사죄하는 목소리를 여권이 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은 보수 야당에서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문화부 블랙리스트하고 지금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걸 블랙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관이 산하 기관장들에게 뭐 사표를 종용하는 일들이 이전에도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그 사표를 종용하는 사람들 명단이 블랙리스트라고 불리기에는 좀 비교 대상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또 뭐 사찰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종의 이제 이번 정치 공세를 통해서 좀 더 자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면서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에요. 사실 예. 이 논란이 맨 처음에 나올 때도 그랬는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똑같은 일을 당했던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감사를 받기도 했었고 그걸 다 겪었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른바 코드 인사를 통해서 이전 정권 사람들을 나가라고 압박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너무 생생히 제가 목격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행이라고 하는 얘기가 과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관행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예. 이제는 예. 끊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 판결이 그런 면에 있어서 정치 관행이 좀 개선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판결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사법부가 당신들 잘못했어라고 정치권에 꼭 얘기해야 바꾸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바꿀 기회는 사실 많이 있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통해서 좀 더 그 현 정부나 아니면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과욕이 빚어낸 참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정치권 스스로가 그런 관행들을 개선해 나가고 바꾸는 노력을 했더라면 이렇게 사법부의 결정으로 바꾸는 이런 모양이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사법화하고 똑같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이 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자꾸 사법부 판단에 기대지 말고 정치인 스스로가 혁신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런 일들은 안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교롭게 어제 현 정부의 전직 장관에 대한 판단이 두 분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지금 김은경 전 장관은 법정 구속이 됐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게 기각이 되면서 풀려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특히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영장 기각 관련해서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또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월성원전 1호기 수사 중단하라고. 그런데 김은경 전 장관의 경우도 영장이 기각됐었습니다. 영장 청구했을 때는 네, 기각됐죠. 기각됐었습니다. 그런데 유죄 판결 나왔잖아요. 네. 백운규 전 장관 제가 보기에는 영장 기각 사실은 뭐 법관의 판단은 존중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산자부 공무원들이 왜 그 경제성 조작을 했겠습니까? 원래 그 산자부 공무원들은 2018년 4월에 대통령이 월성원전 1호기 언제 연구 가동 중단되느냐 이 이야기 하고 나서 백운규 장관에게 청와대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나서 백운규 장관이 산자부 관련자들을 불렀잖아요. 예. 근데 산자부는 그 전까지 입장이 뭐였냐면 3월에도 이미 발표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2년 반 정도 앞으로 더 한시적으로 가동을 하는 예. 입장을 보고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 너 죽을래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경제성 조작을 장관 지시에 의해서 이행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으니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서 뭐 추가 영장을 또 청구할 수도 있고요. 예. 아마
뭐 그 불구속 기소를 하더라도 네. 저는 법원에서 유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여요. 알겠습니다. 김은경 장관의 경우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그분이 무죄로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켜봐야 되고 여당의 지금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은 매우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 네. 지금 이거는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수사가 아닙니다.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을 해가지고 조기 폐쇄에 들어간 불법적 과정에 대한 수사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상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